어제였습니다. 네. 우리 김어준 총수가 휴가를 다녀오셨어요.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실패의 출발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실패다. 또 이 얘기를 했어요? 나 이 정도면 이제 좀 약간 좀 질리려고 그러는데. 한 번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는 이거 한 거예요, 한 거. 휴가 갔다 와서. 휴가 갔다 와서 한 거고. 네. 최민희 의원 역시도 합당 없이는 다음 총선과 대선도 어렵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이 자리에서는 특히 울산시장 당선인이 있잖아요. 네. 우리 김상욱 의원, 의원. 김상욱 시장이시죠. 김상욱 시장이 당선됐을 수 있었던 배경에도 조국혁신당에 황명필 후보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마치 그거는 진보당하고 단일화가 더 센 거 예, 아니에요? 아니 이거 진짜 좀 저는 이 코너를 저는 이 코너 라이브로 봤어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나 왜냐면 이거 복귀 전이었잖아요. 복귀 전이었죠. 파리 휴가 다녀오셨다고. 나 이거 좀 그다음에 힘들더라, 복귀 난 전이어서 이거. 봤는데 일단 황명필 후보 제가 알기로 소수점대였거든요. 0.3%. 예. 근데 저는 이게 조국혁신당이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국 후보가 그 평택을 선거 앞서 오면서 자 우리가 전국의 모든 단일화를 다 해줬어. 그러니까 평택은 좀 우리를 봐줘야 되지 않겠니라는 그 전략이었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울산시장 얘기를 계속 하는데 0.3%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승적 결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어이가 없었고 두 번째는 김종훈 후보가 대승적 결단 해주신 거죠. 진보당 대표 네. 저 후보가 하셨죠. 예.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도 당시에 진보당과 연대 계속했어요. 비례대표 진보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만들어가지고 같이 했잖아요. 예. 그때도 그 비례정당 죽이려고 나타났던 게 뭐였어요? 비례정당 조국혁신당이었죠. 예. 그때 김어준 씨가 뭐라 그랬어요? 지민비조였죠. 예. 지민비조 외치면서 그때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정당에 투표하지 말고 지역구는 민주당 뽑고 비례는 조국혁신당 뽑아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빵을 들고 다니면서 몰빵해달라고. 이렇게 했던 게 그 역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마치 예. 조국혁신당이 통 크게 대승적으로 단일화를 해줘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한 게 첫 번째 열받았고 두 번째가 3, 4%를 얘기했어요. 조국혁신당의 당 지지율 3, 4% 나오는데 이 3, 4%랑 민주당이 합당하든 안 하든 뭔 상관이냐라고 최민 의원이 어떤 민주당의 정치평론가들 그렇게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어준 씨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바보가 그러냐고. 어떤 바보 같은 정치평론가 그딴 얘기를 합니까? 라는 식으로 되게 강력하게 말했어요. 예.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물론 3, 4%를 더 해온다는 거에서는 뭐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네. 현실적으로 조국혁신당의 당 지지율 2%에서 1% 왔다 갔다 해요. 예. 일단 3, 4%가 아니고요. 예. 더 나아가서 조국혁신당의 20대 지지율은 0%예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으로 들어오면서 민주당이 곧 조국혁신당 이미지를 갖게 되면 얻게 될 표보다 잃을 표가 훨씬 더 많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당이 1+1인가요? 예. 방정식이죠. 복잡해지잖아요. 민주당이 오히려 오염되고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됐다 민주당 못 되겠다. 이재명의 중도 실용 통합 민주당 없어졌네. 그냥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야합하네. 민주주의 야합하네. 이런 이미지가 갖게 되면요. 예.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폭락시키는 길이에요. 왜 지금 당 지지율과 정부 지지율이 이렇게 차이 나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합당하면 뭐 달라집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꼭 나눠볼 필요가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마치 합당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또 몰아가는 이 행위. 왜냐하면 이거 얘기하면서 뭐라 하면요. 다음 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합당해야 된다는 듯이 얘기했어요. 총선 때 임박해가지고 합당 못하니까 지금 해야 된다고 네. 그랬지. 합당해 보십시오, 진짜. 아니 근데 나는 정말 이게 좀 레파토리가 바뀔 만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아니 휴가 갔다 와가지고 던지는 거는 합당이라는 그 레파토리도 저는 좀 실망했고요. 사실 새로운 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울산 그 선거 연대가 조혁당 때문에 김상욱이 시장됐다라고 생각할 울산 시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거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경훈 평론가님이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전 조국혁신당과 조국 인물 경쟁력이라는 게 이번 평택을 선거를 보면서 다 드러나 버렸어요.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상품의 가치로서는 합당의 대상으로서 매력적인 카드인가? 이거를 민주당이 좀 경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요. 이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괜히 20, 30대 그 유권자들한테 덤탱이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가서 얘기를 해보면 20, 30대 유권자들이 굉장히 공정하지 못한 여러 가지의 정책에 대해 특히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해요. 그들 생각 바꿀 마음이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런데 같이 합쳐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난다? 제가 보기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매몰돼 있는 건 전 딱 그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이 보수를 찍는 이유가 있잖아요. 한국 전쟁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그 생각을 바꾸는 거를 자기가 죽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절대 못 바꿔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 뉴스공장 여기도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합당 이거를 뒤집는 게 자기네들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만약에 후퇴하는 순간 자기네는 다 아무것도 없어진다라는 이 생각이 지금 그냥 팽배해 있어가지고 그냥 계속 밀고 가는데요. 본인이 잘못했을 때 빨리 인정하고 바꾸는 것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런 말씀 이렇게 대통령한테도 세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해봐요. 네. 네. 듣고 아니다 싶으면 제가 네. 마이크를 끌게요. 어차피 싸움은 시작됐고요. 제가 아까 양쪽 다 살상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잘못 쓰면은요, 그 대가가 아주 혹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분들의 생각을 바꾸던 아니면 그분들하고 결별을 하던 이번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전 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 세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고 들어가겠습니다. 대가가 혹독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평택을 선거를 통해서 사실은 이 김어준 씨나 딴지나 여기 계셨던 분들이 전폭적으로 조국 대표님을 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봤잖아요. 결과를 우리가 안 봤으면은 이분들의 주장이 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처참한 결과를 낳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네. 이해가 1도 안 돼요. 본인들이 그냥 이해가 안 산산이 돼. 쪼개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말씀하신 거 아까 그 시너지 효과가 안 난다고 하는 게 저는 제가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범죄 의혹을 계속 추적하다가 이렇게 해고도 당하고 뭐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는 그 과정에 친문 세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 방송하고서 조국 대표한테 이런 성비위 사건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해서 가서 뒤져보니까 제가 진정서에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거짓말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또 누구한테 보낸 게 있나 이렇게 봤어요. 제가 보니까 그때 비서실장을 하셨던 임종석 비서실장님한테도 제가 공문을 보내서 제가 어디 다니냐면 현대그룹이잖아요. 현대그룹이 대북 사업을 합니다. 대북 사업을 하는데 이런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범죄 의혹을 내가 민정수석실에 보냈으니까 그 진정서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대북 사업은 국민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대그룹의 현정원 회장의 전유물처럼 하면 안 된다. 이건 국민과 함께 해야 되니까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으세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답변 이재명 정부에서라도 꼭 받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왜 임종석 비서실장님이나 이런 친문 세력들이 이쪽에 있다고 의심을 하냐면 그 임종석 비서실장님의 고등학교를 용문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요. 이 현정훈 회장 어머님이 하는 학원이 용문고등학교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정치인분들 중에 용문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그냥 뼈에 사무쳐요. 그거 한번 잘못 건드려 가지고 집안도 너무 어렵고 막 이렇게 됐는데 요번에 이 사태를 쫙 보면서 네. 이분들 뭐랄까 20, 30대가 아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거 캐고 들어가면 그닥 깨끗하시지 않은 분들이다. 합당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 게 네. 아마도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정치적 타격을 이제 크게 받았으니까 조국 혁신당을 독자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구도적으로도 더 어렵다. 그러면 결국 합당이라는 것을 성사시켜야 된다라는 가장 큰 당위를 이게 실현을 하려면 일단 당권을 잡아야 돼요. 민주당 당권을 잡아서 네. 그 당권을 정청래 대표가 잡든 김어준 씨 쪽에서 미는 사람이 잡고 나면 그런 다음에 합당을 추진할 수 있게끔 당원들에게 동일하게 왜냐하면 내가 당원들에게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 다 대부분 동의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합당을 하겠죠. 합당해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되면 지금 평택을 해서 낙선 인사하는 분들 누가 있습니까? 김용남, 조국이에요. 네. 두 분 다 지역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2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지금
총선 지역을 염두에 둔 분들은 지금부터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은 평택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당권 잡고 합당 가서 공천으로 가면 김용남은 아웃이죠. 그걸 지금 머릿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네. 조국 부활의 방법은 이 세 가지 트랙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휴가 갔다 와서 띄운 거 아니겠느냐. 네. 뭐 이거 근데 너무 상식적인 부분이라. 근데 등산 가셔서 확실히 전의를 불태우셨네요. 근데 제가 어지럽다. 네. 어지러워. 제가 가서 그 김용남 후보 지난주에 만났는데 예, 맞다. 그 후일담 좀 알려주세요. 네. 만났는데 조국 대표는 그렇게 절실하게 그 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낙선 인사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임대도 연장하시고 그렇긴 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느낌? 태도나 느낌이 받았고요. 김용남 그 후보는 짐 싸서 내려갔어요. 아예? 아예 집을 아예 옮기신다고. 예, 경황이 없어서 그때 그냥 방 없고 그냥 갔는데 이번에 아예 짐 싸서 다 내려갔어요. 가족들이랑 다요? 가족은 뭐 교육 아내? 학교도 다니시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예 본인은 짐 싸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엔 절실하게 하는 것 같은데 올인이죠, 올인. 예, 예. 예.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 올인인데 예. 먼저 이렇게 시작해 버리시니까 예. 안 하면 조국 후보 입장에선 이상하죠. 낙선 인사를 네. 김용남은 하는데 예. 본인이 안 하면 비교되잖아요. 예, 김용남 후보는 또 저기 봉사활동도 또 다니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주말에 그래서-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진짜 할 거냐고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뭐 대통령님께서 주신 자리니까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기 좋더라고요. 보기 좋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가 있다면 예. 또 머리 아프네. 그렇죠. 예. 예. 이런 노력들을 한 방에 물거품 시키는 건 결국 권력을 잡는 거다. 네. 자,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분 얘기도 짧게는 해야 되는데 네. 송영길 의원이 김용남 후보를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합니다. 근데 이제 선거 과정에서 송영길 의원께서 이 전북도지사 선거 관련돼 가지고 김관영 이 무소속 후보를 그리 나쁘게 얘기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지도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원택 후보의 공천이 잘못된 것처럼 김관영은 우리 사람인 것처럼 얘기한 건 해당 행위다. 네. 라고 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언급이 사무총장 조승래를 앉혀놓고 나왔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송영길 징계를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경쟁자를 제거하는 작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굳이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게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일단 분량 때문에 이 잠시 사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어제도 정청래 당대표가 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선관위 사태와 잠시 사태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순방 떠나면서도 지셨던 게 선관위고 맞아요. 지금 순방에서도 계속해서 청와대 소통되면서 선관위 얘기하고 계시고 또 제가 이 잠시 사태 터졌을 때부터 청와대와 총리실과 보고 드리면서 세밀하게 조율했던 게 이 실제로 분노한 청년들의 민심을 어떻게 이 민주진영의 개혁 안전을 가져올 것이냐. 그 대신 부정선거 시위대는 어떻게 수를 줄여가면서 또 거기에 나아가서는 지금 불법 집회니까 이 시위들을 해산시킬 것이냐. 이런 섬세한 작업들을 지금 정부랑 총리실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당에서는 어제도 아무런 메시지가 안 나요. 오로지 원내대표가 국정조사하겠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했다. 이거 끝이지. 민주당이 이 선관위 개혁을 어떻게 주도해 나가겠다는 건지 아무 메시지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유튜브들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징계해야 되느니, 당내 인사를 어떻게 조져야 되느니, 전당대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니, 심지어는 이 코너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기에 있는 한 겸공 진행자가 얘기하는 게 전당대회에 신바람이 안 난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전당대회,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 언제 신바람이 났습니까? 치열했죠. 네,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자, 원팀으로 가자. 이게 정해진 뒤로 전당대회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신바람도 나고 당원의 축제가 됐던 거죠. 원래 전당대회는 이 당내 강력한 두 방향성을 두고 맞붙는 곳이에요. 근데 이 겸공의 출연자, 특히 진행까지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민주당원이 아니라서 민주당의 역사를 모르시는 건가? 저는 좀 되돌려드리고 싶고 어떻게
이 겸공이라는 막강한 채널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가? 이거는 지금 민주진영이 반성하고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10일 동안 순방이심에도 불구하고 화상회의하고 맞아요. 계속 메시지 내고 네. 아니 이렇게 국정을 지지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까지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하나만 더 나 남기자면 진짜 당황스럽네. 집권 야당이라니까. 지금 민주당 그 국민의힘에 정당 지지 역전당했어요. 리얼미터 오늘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더 벌어졌어요. 이거 진짜 골든 크로스 된 거 맞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가장 그리고 언론들도 얘기하는 게 장동혁 대표인데 잠실 선관위 사태가 민주당의 이 당지지 역전에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제가 오면서 봤는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 지금 현수막 뭐 걸었냐면요. 이재명 정부 선관위 하면서 공격하는구나. 이거를 이재명 정부가 마치 잘못 행정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고요. 투표 방해 제보센터 이렇게 해놨어요. 국민의힘은 지금 특히 장동혁 대표는 여기에 모든 사활을 걸었고 오늘 저기 지금 아이고. 서울 경찰에서 잠실 저기 핸드볼 경기장 막고 있는 거에서 이제 진압을 들어가나 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여기를 거의 뭐 항전하러 공수해하듯이? 가듯이 여기 진짜 제대로 정치로 한판 붙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올림픽공원을 전장으로 삼았는데 정청래 대표 지도부는 지금 전당대회를 그냥 하나의 전선으로 긋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죽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아유. 죽는 게. 참. 그리고 그 식구들이 있으니까 네.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자 그리고 너무 이해가 사실은 안 뭐 되네. 전당대회 관련돼 가지고 룰 개정도 출마 기간 8년 안쪽, 출마 시점 8년 안쪽으로 탈당한 경력이 있으면 감점을 시키겠다. 뭐 이제 이런 네, 룰 개정도 맞아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누구 대상으로냐면 송영길이거든요. 그렇죠. 송영길은 그때, 탈당했다가 소명하고 돌아오겠다. 소나무당 갔다가 당 해체하고 무죄 받고 돌아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경력이 있으면 전당대회 출마할 때 감점을 주겠다라는 식의 그런 뭐 어떤 조치로 보이고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경쟁자 제거의 움직임인 것 같고요.